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규제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나오죠. 자, 우선은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을 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데, 자, 우선은 이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임대료를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하죠. 이 규제 임대료가 임대료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상한 가격이라고 하죠. 상한 가격 또는 최고 가격인데, 자, 임차인은 이만큼 임대주택에 들어가면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자금 투자를 기피하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하죠. 공급은 이 정도고 수요량은 이 정도다 보니까 이 크기만큼의 또 뭐가 발생하죠?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암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이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 공급량은 반대되는 형상은 감소죠. 수요량은 증가하니까 1번 맞고, 2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한다. 자, 이중 가격을 형성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공공주택을 공급을 한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자,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사적시장, 이 사적시장에서의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싸게,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싸게 해서 공급을 해야 돼. 공공주택 임대료,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다르죠. 임대료에다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 임대료의 차액,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주거비인 주택 임대료에 대한 보조 효과가 있다. 이러면 주거비용은 주택 임대료입니다. 이게 보조 효과가 있죠. 즉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게 2번 설명. 3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거기에 임차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작을수록 밑줄. 작을수록은 비탄력적. 자, 작을수록은 비탄력적. 임대주택 공급을 뭐 한다? 증가시키죠. 자, 임대주택 공급이 지금 증가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은 가격 하락폭이 크죠.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한 탄력적은 가격 하락폭이 작아요. 가격 하락폭이 비탄력적은 뭐다? 크다. 커진다. 이게 3번 설명. 4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의 동그라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에 또 동그라미. 바뀌기 전엔 10년 했었죠.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4번 개념 맞고, 5번 만약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를 높게 책정한다. 이렇게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를 높게 책정하면 이미 균형이죠. 이미 균형에 도달됐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초과 공급이 나오면 안 돼요.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번 정답. 자, 38번 문제. 올해 시험은 임대료 규제 쪽에서 정답 좀 주의를 많이 해 두셔야 되는데, 자, A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함수가 얼마다? 수요 함수가 100-2분의 1P. 공급은 우리는 QS는 20 플러스 3분의 1P가 되죠. 자, 이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뭐가 된다? 균형인데, 이 균형이 너무 높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임대료를 시장 균형 임대료에서 30 얼마? 6만 원만큼 낮췄어요. 낮췄을 때 이게 규제인데, 그럼 규제 임대료에서 이게 바로 뭐죠? 공급량. 이것은 뭐죠? 수요량이니까 이 크기만큼의 뭐가 발생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지. 그럼 균형부터 구해봐야겠네요. 그럼 균형은 얼마? 자, 여러분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데 수요량은 100-2분의 1P가 수요량, 공급량은 20 플러스 3분의 1P가 공급량이 같다. 그럼 분모가 분수식이 있으니까 양변에 6을 곱해줘요. 분수식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해주면은, 자, 100-2분의 1P. 여기는 어떻게 돼? 20 플러스 3분의 1P. 자, 괄호를 풉니다. 그럼 얼마죠? 600 마이너스 3P. 여기는 120 플러스 2P가 같죠. 자, 넘어가면은 5P는 600에서 120 빼니까 얼마? 480. 그래서 균형 가격은 5, 9, 45. 5, 6, 30, 96이 나오죠. 자, 그럼 균형 가격은 96인데 96에서 36만큼 낮췄던 여기 얼마다? 60. 규제 임대료가 60이에요. 그럼 60이 P 자리에 얼마 들어가면 돼? P 자리에 60이 들어갑니다. 공급량은 얼마냐? 60 들어가면 여기 20이죠. 20에 20 대주면 여기 공급량은 40. 여기 60 들어가면 여기 30. 100에서 30 빼니까 70. 그래서 70에서 40을 뺀 초과 수요는 얼마? 30이 되겠죠. 1번 정답. 그럼 만약에 거래량 하면 얼마? 거래량 구하라 하면, 예? 거래량, 초과 수요가 아닌 거래량 구하면 답은 40이야. 예?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공급량만큼 거래가 안 되지. 만약 거래량 구하라 하면 얼마? 40. 암시장에서 임대료 구하라 하면, 암시장에서 임대료 구하라 하면은 공급이 40이잖아요. 여기에 40 들어가면 되겠죠. 40 들어가면 얼마? 20. 40, 요 숫자에서 40은 얼마? 공급이 40이니까 20 플러스 3분의 1P니까 3분의 1P는 얼마? 20. 양변에 얼마? 이제 곱해주면 60.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공급량,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들어가죠. 수요 70. 수요 70. 수요량이 70. 공급이 들어가면 안 되고 100. 100 마이너스 2분의 1P. 그래서 얼마 나오죠? 2분의 1, P는 얼마? 30. 이런 식으로 해서 P는 얼마다? 60.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구할 때는 여기 수요 곡선이니까 요 수요 곡선 상에 공급이 주어졌을 때 여기 얼마냐? 여기 암시장에서의 임대료. 암시장에서의 임대료를 구할 때는 공급량이 주어졌을 때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암시장에서의 임대료는 높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암시장의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임대료에 대한 또 뭐가 형성된다?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 한번 계산,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를 구하는 거? 초과
수요량 얼마냐? 1번 정답. 자, 39번. 10월달, 요즘 뉴스 나와보니까 10월달 분양가 상한제 법 개정돼서 뭐 시행을 하니 안 하니 얘기 많이 나오대요. 이슈가 되면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원래 시험에. 자,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죠.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는 목적이 뭐예요?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가격을 뭐 하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또 무주택자의 신규 구입하는 어떻게 돼?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자, 1번 갑니다. 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주택법령에 따라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양가 규제의 목적과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해야 된다. 여러분 공공택지 외의 택지 하면 민간택지지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겠다 지금 얘기하는 게. 자, 3번 공급자의 이윤이 저하되죠. 여러분 분양가를 규제하면은 수요, 공급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규제를 하면은 여기에 규제 가격이잖아요. 자, 이 규제 가격이고 여기 시장에서의 가격인데 규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가격 차이만큼 공급자는 뭐를 본다? 손해를 보죠. 수익성이 악화돼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이렇게 뭐다? 감소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공급이 감소해요. 이게 3번 설명이고 4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의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에 대해서 분양 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반드시. 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틀렸는데 분양가 상한제 제외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주택. 5번 정답. 자, 조세를 갑니다.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주택 소유자는 처분을 하면 세금을 많이 부담하니까 처분을 하지 않고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해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요.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공급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3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면 뭐가 된다? 완만하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 주어졌어요. 자, 이때 세금을 부과하면은 어떻게 되죠?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을 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되니까 이 부분은 누가 부담? 수요자가 부담하고 또 거래량은 감소하죠. 수요자 부담이 많네요. 요거는 누가 부담? 공급자가 부담.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할 때를 어떻게 암기한다? 탄력적일수록 뭐다? 유리하다. 탄력적, 지금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4번에 누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죠? 왜?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자, 4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밑줄 그을까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 밑줄, 이게 틀렸거든요. 2번 정답 물었는데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정답이고 5번 헨리 조지의 얘기가 나오죠. 자, 헨리 조지는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일 경우에는 공급이 뭐가 되죠? 고정이 되었어요. 이때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를 하여도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다.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면은 우리는 자원 배분, 시장에서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럴 때를 우리는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 자,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하고 이때의 세금을 효율적인 세금,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해요. 자, 누구의 견해? 헨리 조지라는 학자의 견해. 4번이 정답입니다. 41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것은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에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이걸 뭐라고 하죠?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토지에 대한 뭐를 주장했다? 단일세를 주장했다. 헨리 조지 단일세 주장. 2번 주택의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어떻게 돼요? 세금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가 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맞고 3번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쪽, 높은의 동그라미, 높은이라는 것은 탄력적이야.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하면 적게 부담? 예, 적게 부담. 그러니까 많이 부담하니까 틀려요. 더 적게 부담. 3번 정답. 자, 여러분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공공주택이 공급되면은 저소득 임차인은 임대료가 싼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뭐가 돼?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탄력적으로 바뀌면요. 어떻게 돼? 임대료가 약 이렇게 상승, 빨간 것보다 더 적게 상승해. 예? 임대료 상승폭이 작죠? 그럼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완화죠. 완화가 포인트. 보유세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거래세로서는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레버리지 효과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돼요.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 부채를 활용하면은 부채를 활용하기 전보다 위험은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을 보시면은 투자 금액 대비 차익 비율 니은을 보면 LTV인데 투자 금액이 바로 뭐가 돼? 부동산 가격이죠. 투자 금액은 부동산 가격이고 차익금은 바로 대출금인데 요 비율이 높으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의 지렛대 효과는 뭐다? 커진다. 투자의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 니은도 틀렸고 3번 디귿 총 매입 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을 하여 집을 매입을 한 경우도 지렛대 효과를 뭐한다?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디귿은 뭐죠? 수익금 지렛대 효과. 즉 전세금을 안고 뭐한다? 주택을 매입을 한 경우죠. 이때 전세금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디귿은 맞는 지문이죠. 자, 수익률 지렛대 효과가 네 번째 나오는데 수익률 지렛대 효과에서 정 플러스에 지렛대 효과가 있고 중립적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자, 이때 정의 지렛대 효과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뭐라고 하죠? 지분 수익률이고, 자, 종합 수익률이 뭐다? 총 자본 수익률, 총 투자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이고, 저당 수익률은 대출,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을 말해요. 대출 이자율. 이때 이렇게 돼요. 정,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 투자의 장점이지. 요게 투자의 뭐다? 장점. 그런데 문제는 요게 같았다. 같으면 중립적. 이렇게 지분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을 해서 융자를 했더니 이런 건 투자 잘못했죠. 부의 지렛대 효과. 자, 네 번째 보시면요. 총 자본 수익률과 뭐가 같다? 저당 수익률이 이렇게 같다. 여러분 융자를 이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 요 두 개가 대출 이자율과 요게 종합 수익률이 같다. 융자를 이용하더라도 그러면은 지분 수익률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또 요것도 같아요. 여러분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요. 요 두 개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도 요 두 개가 같은데 융자를 이용하더라도 요게 같으면 요것도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번째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입니다. 네 번째 맞는 지문. 다섯 번째 융자를 이용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증대시키면 투자 잘한 거지 뭐. 그래서 디귿, 니을, 미음이 맞는 지문 4번 정답. 43번 문제로 갑니다. 올해 이쪽에서 요거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작년에 계산 문제 냈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서 이론 좀 주의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 투자의 변동계수. 자, 올해 시험에 작년에도 변동계수는 말로 출제했었죠. 변동계수를 다른 말로 변이계수라고 해요. 변동계수, 변이계수.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염도,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염도, 표준 편차인데, 자, 이 기대 수익률 단위당 오염도가 낮을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변이계수의 값은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기대 수익률은 얼마? 기대 수익률은 자, 호황일 때 0.1, 10%, 호황일 때 10%가 나와 있죠. 자, 불황일 때 0.06은 뭐다? 6%. 자, 이때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뭐다? 같다. 그럼 얼마? 100%에서
50%를 차지해요. 호황, 불황 0.5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8%가 기대의 수익률. 자, 그럼 이 기대의 수익률은 몇 프로? 8%는 기대의 수익률. 자,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데, 자, 여러분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평균인 기대의 수익률 8%부터 얼마나 떨어지느냐. 편차를 제곱했을 때 호황일 경우의 분산, 불황일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평균인 기대의 수익률 8%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제곱, 불황일 경우에 확률 곱해줘서, 이거 불황일 경우에 분산이죠. 더해주면 전체 분산. 그럼 얼마가 나오죠? 2% 제곱 곱하기 0.5. 여기도 2% 제곱 곱하기 0.5.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요건 0.5를 곱하면 얼마? 1이에요.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분산이에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분산은 2%죠. 지금 2%의 제곱인데 제곱과 루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2%. 그래서 표준 편차는 2%니까 4분의 1, 0.25가 돼요. 0.25. 네? 변동계수. 올해는 좀 개념은 정확히 암기하고요. 여러분이 표가 주어졌을 때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그럼 기대 수익률 분산 요거 계산하는 거 표를 이용한 계산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4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로 가정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은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시장 위험에 속하죠. 자, 여러분 시장 위험,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험이고, 자,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으로 인해서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지칭한 운영 위험이 있고,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업상 앉게 되는 위치적 위험이 있어요. 이 위험을 다 더해서 뭐죠? 사업상 위험이죠. 그러면 시장 위험은 당연히 사업상 위험에 속하죠. 기업 뭐다? 맞는 질문. D은 차입자에게 밑줄,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은 낮아진다. 고정이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해야 돼. 두 번째는 니은은 인플레이션 위험.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 중에 두 번째는 무슨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자, 여러분 우리 금융에서 우리 배운 용어인데,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대출자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 뭐를 한다? 인상을 해야겠죠. 변동금리니까 인상을 통해서 뭐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를 해요. 그래서 전가함으로써 차입자의 위험을 떠넘기니까 대출자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위험은 낮아져요. 예?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아니라. 니은 틀린 질문. 세 번째,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 요거는 맞는 질문이죠. 자, 오형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렇게 갑니다. 자, 요 부분이 선택이 가능한데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 위에는 선택이 안 되니까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야. 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그림에서 보듯이 우상향하죠. 오른쪽 위로 향하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디귿.
그러니까 요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감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디귿은 우상향하는 이유. 네 번째,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야기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기업 디귿 1번 정답. 45번. 부동산 투자 시에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뭐를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한다. 맞는 질문. 자, 위험.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우리 뭐라고도 한다? 합리적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 예, 행위.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는, 자, 상가 아파트 2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에 2개의 투자 대안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은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걸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 기억은 맞는지만 여러분 높은의 동그라미, 기억에 시험에는 이걸 낮은으로 출제 많이 합니다. 주의해 두시고, 미음 보세요. 평균 분산 모형에서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같다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거, 요거거든요. 요걸 또 우리 평균 분산법의 뭐다? 지배 원리예요. 미음 설명. 그래서 미음 맞는 지문입니다. 기억, 미음 같은 의미인데 맞는 지문. 자, 니은 갑니다. 위험과 수익과의 상쇄 관계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틀린 지문. 니은은 디귿 위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률에만 의존을 한다. 자, 기대 수익률에만 의존을 해서 투자하는 유형은 위험 중립형. 위험 중립형 투자자. 자, 위험 중립형 투자자는 이런 형태. 위험이 높든 낮든 위험에 관계없이 뭐만 본다? 기대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뭐다? 수평선. 무차별 곡선이 수평선일 때를 위험 중립형 투자자. 요구 수익률은 네 번째, 작년 26회도 출제를 했지만 작년 시험에도 또 나왔죠. 요구 수익률은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무위험률에다가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을 가산해서 구하죠. 자, 여러분 작년에 요거 출제했죠.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요거 출제했잖아요. 그 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가인 할증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한다. 요것도 출제 한번 했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네 번째 맞는 지문. 기억. 네 번째 미음. 기억 니을 미음. 몇 번? 3번 정답. 자, 46번 문제로 갑니다. 자산 A, B, C에 대한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뭐다? 같다. 자, 여러분 A. 자, 여러분 자산 A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죠? 자, 호황일 때 몇 프로? 8%. 불황일 때 4%가 주어졌죠. 자,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자, 전체 100%에서 호황일 확률도 50%, 불황일 확률도 50%니까 얼마 들어온다?
0.5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얼마냐? 이게 6%가 A의 기대 수익률. 자, B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 12%가 호황, 불황일 때는 8%가 되겠죠. 자, 호황, 불황 0.5를 곱해줬더니 몇 프로? 요거는 10%가 B의 기대 수익률. 자, C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 16%, 불황일 때는 10%.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13%가 되죠. 자, 그럼 1번 지문이 해결됐죠. 자, 뭐가? 기대 수익률은 13%인 C가 가장 높고 6%인 A가 가장 낮다. 1번 맞죠? 자, 합리적 투자자 요거예요. 합리적 투자자는 무슨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자, 여러분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인데 뭐죠? A, B죠. A, B에서 A는 몇 프로? 6%. B는 몇 프로? 10%. 어디가 크다? B가 커요.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데 A, B를 비교하는 거죠. 자, A, B를 비교한데, 자, 여러분 계산 안 하고 찾아내는 방법 가르쳐 드립니다. 8% 호황 불황일 때 보세요. 8% 4%죠. 차이 얼마? 4%. 두 번째도 차이가 얼마? 4%. 세 번째 차이 얼마? 6%. 여러분 이 차이가 호황 불황 차이가 위험이에요. 그럼 위험은 A, B는 4%, 4%는 A, B 위험 같아요. A와 B의 위험은 같아요. 4%, 4%니까. 그럼 위험이 같으면은 투자자는 기대 수익 높은 뭐를 선택? B를 선택. B를 선택합니다. 2번 맞는 질문. 되겠죠? 계산 안 하고 빨리 찾아내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자, C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보면은, 자, 3번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를 보면은 B, C를 보는데 어떻게 돼요? C가 기대 수익률이 높죠. 13%로. 위험도 얼마? B는 4%, B는 6% 차이가. 그럼 어디가 크다? C가 크지. 이럴 때는 뭐다? C가 기대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높다. 이때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3번 정답.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3번 정답. 4번 자산 B의 변동계수. 자, B의 분산은 호황일 때 12%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10%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곱하기 호황일 경우의 확률. 불황일 때 8%가 평균인 우리가 기대 수익률부터 얼마나 떨어지냐? 제곱 곱하기 0.5. 돼주면 전체 분산. 2%의 제곱 곱하기 0.5. 요것도 2%의 제곱 곱하기 0.5 두 개죠. 요게 1이에요. 1이니까 분산은 얼마? 2%의 제곱. 자,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2%의 제곱돼서 표준 편차는 2%. 자, 그럼 B의 변동계수는? B의 변동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나타내죠. 표준 편차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냐면 10%. 표준 편차는 2%니까 5분의 1, 0.2.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 다섯 번째 자산 C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위험이 가장 높죠. 여기 위험은 4% 위험이 같고 C가 6% 변동폭이 가장 커요. 위험이 가장 높은 건 뭐? C. 만약에 계산했는데 3번이 답이 나오니까 3번이 답이 나오면 4, 5번 풀 필요가 없지. 원래 이런 유형의 표를 이용한 문제 원래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자, 47번. 자,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는 두 부동산이 있다. 두 부동산 A, B에 각각 50%씩 투자에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자, A의 기대 수익률 얼마?
A의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호황일 때 40%, 불황일 때 마이너스 5%. 호황, 불황. 자, 얼마? 호황일 때는 전체 100%에서 얼마죠? 60%를 차지를 하고, 불황일 때는 전체 100%에서 40%를 차지하니까 0.4, 여기는 0.6, 46, 24, 24%, 마이너스 2% 하니까 22%. A의 기대 수익률은 22%. 자, B의 기대 수익률. 호황일 때 얼마? 15%. 불황일 때 20%. 호황일 때 0.6, 불황일 때 0.4. 이게 9%, 8%, 9%, 8% 해줬더니 17%. 자, 그랬을 때 이제 구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A의 기대 수익률은 22%, B의 기대 수익률은 17%인데, 이 상대적 투자 비중인데 100% 중에서 A는 몇 프로? 50% 투자했고, 또 B도 100% 중에서 몇 프로를 투자? 50% 투자. 이게 바로 뭐죠? 상대적 투자 비중. 가중치인 상대적 투자 비중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얼마죠? 19점. 여기 11%, 요거 8.5%니까 19.5%. 4번 정답. 자, 48번. 자, 포트폴리오 이론 틀린 것.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맞는 질문. 위험과 수익은 상충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 투자선을 다른 말로 효율적 프론티어. 여러분, 요 효율적 프론트를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도 해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인데 우상향. 2번 정답.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한다. 자, 투자자의 요거죠. 투자자의 이렇게 무차별 곡선,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에서 접점에서 투자자의 기대될 효용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여기서 최저 포트폴리오가 달성된다. 접하는 접점입니다. 접하는 접점. 접점이 포인트. 3번.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회피할 수 있다. 뒤에 있다의 동그라미.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포트폴리오 구성 간에, 자, 여러분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과 뭐 사이에 있다? 플러스 1 사이인데, 여러분 마이너스 1일 때를 뭐라고 해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고, 플러스 1일 때는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죠.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어느로 갈수록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많이 제거되니까 포트폴리오 효과는 크죠.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48번까지 풀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49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